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에 아들 하나를 키워온 60대 엄마입니다. 내 아이를 키워오면서 별별 일 다 겪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세 발의 피였구나 싶네요. 최근 아주 황당무계한 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이 정도 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알아보고 확인까지 했지만 작정하고 사람 속이려 들려 한 사람에게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오랜 인연을 가진 친구 덕분에 더 큰 일을 치르기 전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요. 그 친구 덕분에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아들에게 생겼던 일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전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제 고향을 도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절 그때는 그냥 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아들을 잘 낳을 거라는 이유만으로 3대 독자였던 남편과 얼굴 몇 번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 낳을 거라고 예상했던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죠. 먼저 시집을 간 두 언니가 아들만 여럿 낳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그 결혼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전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의 자상한 모습을 보며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대 독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고된 시집살이가 예상되었지만 그 시절 우리 촌동네 사람들이 그러하듯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따라 상경을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오로지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주는 거였고 그 바람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니들이 아들만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커녕 임신도 잘 되지 않았죠. 지금은 불임과 자식 성별에 대한 책임이 남자에게도 있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에 관련된 책임은 모두 여자가 지어야 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매일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죠. 다행히 결혼하고 2년이 넘기 전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시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아이가 딸이었어요. 저야 딸아이를 낳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좋았지만 시댁에서 저를 보는 눈빛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후 2번의 임신을 더하게 되었지만 2번 모두 다 딸들이었죠. 둘째 딸을 낳은 이후로는 시댁에서 대역죄인이 되었고 괜히 시집을 와 박씨 집안 대를 끊는다며 저를 미워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시부모님 눈치를 보며 조심히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향해 욕들이 날라왔습니다.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미안하기만 했죠. 딸들도 시부모님께 이유 없는 미움을 받게 되면서 꼭 아들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4번의 임신 만에 박씨 집안 대를 이어주는 아들을 얻게 되었죠. 아들 준영이를 낳고선 시부모님께서 저와 딸들에게 하시던 욕과 손가락질에 벗어날 수 있었고 이 집에 대를 이어준 장한 며느리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4대 독자에 위로 줄줄이 누나들만 있어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던 준영이는 시부모님의 예쁨을 독차지했고 우리 집안 가장 크고 귀한 보물 대접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죠. 저도 어렵게 얻은 아들인 만큼 소중했지만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준영이가 사고를 치고 이기적으로 굴어도 뭐든 오냐오냐 하셨고 매 한 번 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 교육관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시부모님께 제 입으로 준영이를 그만 감싸라 말을 할 수 없으니 남편에게 준영이 버릇 좀 고쳐놓으라고 말을 해봤지만 그때 그 시절 남편들처럼 남편은 아들 교육에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준영이는 누나들과 다르게 대접이라는 대접 다 받으며 박씨 집안 왕자로 자라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딸들이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기특하게도 준영이를 질투하지 않고 동생으로서 많이 예뻐해주고 챙겨주었어요. 항상 딸들에게는 고마웠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시부모님과 준영이 모르게 제가 딸들을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이후 준영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의 아군인 시부모님을 등에 업고 제멋대로 굴었어요. 저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자신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항상 시부모님께 찾아가 원하는 바를 얻거나 허락을 받고는 했죠. 저렇게 평생 제멋대로 살다가는 남의 집 자식 눈에 피눈물 쏟게 할 것 같아 버릇을 고쳐보려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꼿꼿한 시부모님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준영이 일이라면 뭐든 다 해주시려는 시부모님 덕분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넘치게 받을 수 있었고 그게 도움이 되어 준영이가 공부를 잘했다는 거였죠. 대학을 가서는 자기 앞길도 잘 개척해 나가고 있어 제멋대로인 것만 빼면 준영이에 대한 걱정거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맞을 준비도 못한 상황에 막무가내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데리고 온 여자아이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나 어른들 앞에서 기본적으로 차려야 하는 예의도 차리지 않고 있었죠. 얼굴 예쁜 거 하나 빼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준영이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집안에서 예쁨만 받아왔는지 자기 집에서 부리던 응석을 저희에게도 부리고 있었죠. 애 둘이 결혼하는 건 막아야 할 것 같아 여자친구를 배웅해주고 온 준영이를 잡아다 결혼이 소꿉장난이냐며 제발 철없이 굴지 말라 말했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아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혼을 내며 말했죠. 그런데 준영이는 기아나 죽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를 옛날 사람 취급하며 자신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에 나중에는 딸들도 방으로 들어와 철없이 구는 동생을 나무라며 만류를 했죠. 준영이는 온 가족들이 자신을 말리고 나무라니 결혼을 포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준영이에게 앞전 상황을 다 들으셨는지 결혼에 대해서는 준영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시부모님께서도 거절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귀하게 키운 새끼이니 그만큼 손주 며느리에 대한 욕심도 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시키라니 제가 잘못 들었거나 준영이가 여자친구에 대해 거짓말을 한 줄 알았죠. 알고 보니 이미 준영이가 시부모님을 구워 삶아 놓았더군요. 여자친구와 함께 시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둘이서 시부모님께 갖은 애교를 다 떨었나 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보고 아들을 품에 끼지 말라고 하시며 애들 결혼 준비를 시키라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싶었죠. 애초에 시부모님께서 준영이를 하도 끼고 돌아서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요. 저도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목소리를 높여가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다툼을 벌이면서까지 결혼을 결사반대했는데 결국에는 준영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었어요. 결혼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아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단 나은 아이였죠. 버릇이 없고 생각이 조금 짧고 아들 준영이처럼 제멋대로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는 행동에 악의가 없었고 착하기는 했어요.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였지만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고된 시집살이를 하며 살아왔다 보니 그런 행동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정정하시니 제사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며느리를 부리긴 했지만 그 외에는 편하게 행동할 수 있게 놔두었습니다. 저에게 호강시켜줄 필요도 없었고 오로지 두 사람이 잘 살기만 바랬어요. 솔직히 아직 애기들 같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못 믿었고 걱정된 것도 있었고요. 제 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자기들끼리는 행복하게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손주도 저희에게 안겨주는 걸 보니
이제 자신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어른스러워지겠다 싶었죠.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못했지만 자기들끼리는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명절날에도 아들과 손주만 찾아오더라고요. 며느리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집에 있다고 했죠. 찾아오진 않았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시점 이후로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나서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안 좋다는 말 아들 입에서 듣기 싫었고 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두 사람이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사이 시부모님께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도 예감을 하게 되었죠. 얼마 안 있어 준영이가 찾아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통보를 해왔습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하다 준영이에게 걸렸다고 했죠. 그래도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랑 상의 한 번은 할 줄 알았는데 자식까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갈라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애를 봐줄 곳이 없다며 저희 부부에게 봐달라고 말을 했죠. 자식만 아니면 당장 밖으로 쫓아내보냈을 텐데 미우나 고우나 그놈의 자식이다 보니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 부모 잘못 만난 탓이지. 그렇게 저와 남편이 손주를 돌보게 되었죠. 마냥 철없이 굴던 준영이도 자신이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식이 생기고 이혼까지 하고 나니 제법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순간에 어른스러워진 아들은 자신의 이혼 때문에 마음고생한 우리 부부와 누나들까지 챙겨주었죠. 그렇게 지내던 도중 남편이 몹쓸 병에 걸려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흘렀고 다른 가족이 제 곁에 남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주 인호가 곁에 있는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남편 생각에 울다가도 손주의 얼굴을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을 잃어 쓸쓸했던 마음을 손주 인호가 대신 채워주었고 저는 조금씩 그 아픔을 덮어갈 수 있었죠. 시간은 훌쩍 지나 인호가 유치원을 가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준영이가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줄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최근 들어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한다며 먼저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했죠. 또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여자를 앉혀놓을까 싶어서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을 할까 싶다가 준영이도 많이 변하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자리를 나가게 되었죠.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준영이의 여자친구는 제 걱정과 달리 참한 아이 같았습니다. 처음 봤던 며느리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죠. 외모는 평범하고 복스럽게 생겼는데 제 앞에서 예의범절 차리는 모습을 보니 기본이 된 것 같았어요. 제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며 혹시 불편한 게 없는지, 먼저 챙겨드릴 건 없는지 신경을 쓰는 모습에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형편이 어려워 어릴 적부터 장사를 해왔다고 했죠.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와 서울 한복판에 번듯하게 집도 한 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작은 가게를 꾸리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집안 형편에 가게 일을 하면서 서울에 집을 구해놨다고 하니 생활력은 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 예의 차리는 걸 보면 옷도 나름 신경 쓰고 나온 옷일 텐데 자세히 보면 다른 것도 보이고 비싸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검소해 보였죠.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구석만 보이니 대화를 나누다 말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본 아가씨에게 인호 엄마 될 것처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인호가 우리 준영이와는 또 성격이 달라서 애교가 많아요. 우리 인호 엄마로서 키우다 보면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실수를 했네.
내가 부담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이 나서 말을 하다 보니 말이 잘못 나와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인호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만남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실례가 아닐까 싶어 못하고 있었는데 저 준영 씨와 더 깊은 관계도 생각하고 있고 인호도 제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준영이처럼 한번 갔다 온 처지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걱정 가지고 계신지 알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준영 씨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고 그 전부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큼 준영 씨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호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고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그러니 저 예쁘게 봐주세요. 말도 예쁘게 하는 지연이의 말을 들으니 주책스럽게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준영이 이혼 후 항상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제 걱정을 지연이가 해결해주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지연이는 저를 시어머니 모시듯 알뜰살뜰히 챙겨주었어요. 직접 한 요리와 간식이라며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손주 인호에게도 벌써부터 엄마 노릇을 해주고 있었죠. 준영이에게 드디어 좋은 짝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딸들에게도 알려주었죠. 그런데 딸들 모두 예비 며느리의 존재를 알게 되자 제 눈을 못 믿겠다며 자신들이 직접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그걸 왜 이제 말을 해? 그 여자가 인호에게 엄마 노릇하기 전에 우리한테 말을 해야지. 너희들이 확인하고 말고 그런 거 할 거 없어. 좋은 아이야. 생각도 행동가짐도 뭐 하나 빠질 것 없어. 오히려 우리 준영이가 모자라지. 괜히 좋다는 사람들 뜯어놓으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다 또 예전 그 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도 준영이만 힘들었어? 우리 가족 다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신경 썼는데. 이번에는 인호도 상처받을 거 아니야. 엄마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만나서 올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을 해볼 테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래도. 네 남편들, 네 자식들이나 신경 써. 그러다 두 사람 틀어지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봤지만 결국 딸들은 지연이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나 집으로 들어왔죠. 집으로 돌아온 딸들을 보며 무슨 트집을 잡고 결혼을 반대하려나 싶었는데 지연이를 만나고 온 딸들이 전혀 생각 외의 말을 꺼냈어요. 지연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였죠. 다들 입을 모아 칭찬을 하는 모습에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깐깐한 딸들의 눈에도 합격 도장을 받은 지연이를 더 이상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얼마 후 준영이와 지연이는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마치고 난 후 수많은 지인들의 축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수많은 축하 전화 중에는 제 30년 지기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들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흔히들 무당이라고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죠. 애들 친구 엄마로서 먼저 알게 되었던 사이라 편견 없이 친구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기에 그 친구는 저에게 전복이나 예언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런 것들을 먼저 바라지 않았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도 단순한 아들의 결혼 축하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날 너 챙기지도 못했다. 밥은 맛있게 먹고 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그 춘영이 쳐대는 사람 태어난 연월씨 좀 불러봐라. 새삼스럽게 우리 사이에 무슨 사주를 봐주려고 하니. 됐어. 괜히 그런 걸로 우리 사이만 나빠지겠다. 그냥 좀 부르라면 불러봐. 원래 짜증 한번 내지 않던 친구였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고압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얼떨결에 친구가 불러달라는 며느리의 출생연도와 생일을 말해주게 되었죠. 어떻게 너랑 춘영이는 별 문제 없니?
우리야 무슨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나야 마지막 남은 짐 하나 떠나보내서 마음 편하지. 준영이도 어제 결혼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신혼여행 재미있게 즐기고 있겠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 며느리 사주는 왜 보는데? 무슨 일 있니? 너 내가 웬만해서는 너한테 무당질 안 하려는 거 알지? 근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너한테 준영이가 어떤 아들이고 또 네가 어떤 마음으로 준영이 결혼시켰는지 아는데 어떻게 알고도 모른 척 넘기겠어. 아니,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 내가 네 아들 결혼식 날 준영이 철하는 여자 얼굴을 보자마자 꺼림직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불길한 기운이 시간이 지나도 가시질 않는 거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신점을 봤지. 근데 우리 장군님께서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거야. 그냥 무조건 말리셔. 그래서 내가 사주로 확인해보려 했지. 준영이 저 사주를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너랑 준영이 사주를 봤는데 애기 껴있어. 너희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아주 큰 게. 그래서 내가 방금 준영이 저 생년월일로 사주를 본 거야. 근데 확실해. 네 며느리가 네 아들은 물론이고 너도 불태우는 사주라고. 바로 어제 결혼을 한 애들 보고 악담을 할 게 따로 있지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사주나 신점을 믿지 않는 저로서는 친구가 해주는 말이 깽판을 치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무당인 친구와 지금까지 가까운 사이로 지내올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무속신앙을 믿지 않으면서도 친구에게 단 한 번도 그 분야에 대해 깎아내린 적이 없었고 친구 또한 저에게 선을 넘어 간섭을 하지 않았으니 지켜올 수 있었던 관계였죠. 그러다 보니 그때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좋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솔직한 제 감정을 그대로 말하게 되었죠. 영자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누가 누굴 불태운다고 하는 거야? 너, 네 직업이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라고 하지만 나한테까지 그런 막말하고 불안감 조성하면 안 되지. 이 세상 모든 일이 네가 전본대로 되는 거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나 종교가 없지만 그렇다고 무속신앙까지 믿고 그러진 않아. 너도 알잖아. 그리고 내 눈으로 우리 며느리 어떤 아이인지 확인해봤어. 우리 준영이가 하도 칠칠맞게 살아와서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 될 아이를 자세히 지켜봤다고. 나만 오케이 한 줄 아니? 우리 딸들도 지동생 걱정된다고 얼마나 극성으로 세아가 검증을 했는데 우리도 확인해볼 거 다 확인하고 두 사람 결혼시킨 거야. 아, 너도 나한테 애정이 없으면 이런 말 안 했겠지. 근데 영자야, 네가 걱정할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걔를 잘못 본 거고. 지수가 내 말 무당이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영이 저 뒷조사 좀 해봐. 분명히 뭐가 있어.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간 네 아들 죽이고 너도 죽는다고. 몇 번이고 신점을 보고 사주를 봐도 네 며느리 이 집에 득될 거 하나 없어. 빨리 갈라놔. 영자야,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너 정말 못됐다. 친구 아들 늦게나마 세장가 가면 축하를 해줘야지. 어떻게 사람 죽는다는 악담까지 하니? 그만하자. 나도 너랑 통화할 기분이 아니다. 우리 시간 좀 지나서 나중에 통화하자.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듯 했습니다. 저도 친구에게 화를 내며 그 전화를 끊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친구와는 꽤나 길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한 말 때문인지 며칠이 지나도록 머릿속에서 불안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괜한 소리를 한 친구에 대한 원망만 커져가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여행에 돌아온 후 며느리의 얼굴을 보게 될 때마다 친구가 한 말이 떠오르곤 했어요. 이러다가는 제가 정신병이 걸릴 것만 같았죠.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 제가 아들 며느리 몰래
아들네에게 의심할 만한 건 없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했어요. 내 눈으로 확인해서 문제될 게 없다면 머릿속에 떠도는 불안한 생각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네에 가게 되었던 날, 구경을 하는 척하며 의심 갈 만한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혹시 몰라 화장실 가는 척하며 며느리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확인도 해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의심이 갈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만 있었죠. 메모로 기록한 우리 가족 생일과 좋아하는 것들을 보니 제가 죄를 지었구나 싶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점을 용서받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걸로 그 마음을 대신 표현하게 되었죠. 이제는 다 된 거라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지독하게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계속 받지 않다가 사과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으라는 악담을 했어요. 친구에게 화를 내고 끊었지만 이후에도 친구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고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했죠. 확인까지 했다는 말에도 무조건 두 사람을 갈라놓으라는 말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준영이가 며느리와 헤어진다고 해도 영자 자신에게 득이 될 게 없었습니다. 질투심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영자 아들네는 저희 준영이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초지일관 위험한 며느리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준영이와 사주가 맞지 않다면 영자가 해결해줄 수 있나 싶었죠. 그래서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살아온 길을 보면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또다시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정말 이번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려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를 하게 되었죠. 큰돈이 드는 일이라 의뢰를 하면서도 이게 뭐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선수금을 받아간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여전히 우리 준영이에게 또 저와 신우들에게 잘하고 있었어요. 저런 아이에게 저나 영자가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큰돈이 들어가고 며느리를 의심하게 되었지만 제발 흥신소에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며느리의 삶을 말해주길 바랬죠. 이후 의뢰를 한 지도 한참이 지났고 집안에 잘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무렵 흥신소에서 며느리에 대한 조사가 끝이 났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흥신소에 찾아가게 되었고 앉은 자리에서 며느리의 충격적인 실체를 듣게 되었죠. 우선 처녀라고 했던 며느리는 이미 결혼을 2번이나 갔다 온 아이였습니다. 거기다 평생 작은 가게를 이어오며 소박하게 살았던 게 아니었죠. 술집 여자 출신이라고 했어요. 저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도 집안 형편 때문에 상고를 간 게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노는 아이라 상고로 진학했다고 했죠.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날라리였다고 했습니다. 흥신소 직원들도 며느리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술집을 가게 되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 뒤에 듣게 된 며느리의 이야기로 대충 돈 때문이라는 이유를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술집 접대부로 일을 했던 며느리는 같은 술집에서 일하던 남자와 일찍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혼한 남자에게 듣기로는 며느리가 견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며느리가 술집 일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바랬고 며느리도 처음에는 남자의 말을 따랐다고 했죠. 그런데 하루에 팁으로만 100만원 이상 받던 여자에게 육체적인 노동까지 해가며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게 벌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며느리는 결국 몸이 힘들다, 돈이 되지 않는다며 남자에게 다시 술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다투게 되면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며느리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남편의 경우 우리 준영이를 만나기 5년 전에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술집에서 만난 나이 많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술집에 단골이던 남자는 매번 며느리를 지명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 친해지게 되었고 개인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며느리는 이제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게 질렸는지 돈이 많던 그 남자와 만남을 몇 번 가지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혼도 남자가 먼저 학을 떼었다고 하네요. 이번 역시 돈이었죠. 두 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과 달리 집안에 재산도 좀 있었고 사업으로 돈도 잘 벌고 있으니 남자가 벌어오는 돈을 그대로 다 썼다고 하네요. 남자도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좋은 말로 돌려 소비를 줄이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카드값으로 인해 지치게 되었고 며느리와 다툼을 벌였다고 했어요. 며느리와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남자의 약점으로 잡아 시댁과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해왔고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멈추고 싶었던 결혼 생활을 끌려가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다 낭비벽이 심한 여자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이유에서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주겠다며 회유를 하여 겨우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흥신소 직원들이 며느리에 대해 찾아왔다고 하자 몇 번이고 대화를 거절했을 정도로 최악의 여자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에게 받은 합의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하게 된 거였고 자수성가를 한 것처럼 집을 구해 우리를 속여왔던 거였죠. 흥신소 직원들은 며느리의 부모님도 자신의 딸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오고 있었는지 잘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 또한 첫 번째 남편과 한 결혼은 모르고 있을 거라 말했죠. 상경을 한 뒤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부모님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 긴 이야기를 흥신소에 앉아 듣게 되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져들어 듣게 되었죠. 흥신소 직원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며느리의 과거가 좀 복잡하다는 흥신소 직원의 첫말에 복잡해봐야 얼마나 복잡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이런 인생 이야기는 소설로 쓰라고 해도 쉽게 쓰여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과거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감쪽같이 우리 식구 모두의 눈을 속여왔는지 다른 의미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비현실적인 며느리의 인생 이야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넋을 놓고 있게 되었죠. 그때 흥신소 직원이 더 알아볼 게 있으면 알아보라며 저에게 며느리 전 남편들의 연락처를 주었어요. 그렇게 충격적인 며느리의 과거를 알게 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은 충격을 받아 집에서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찾아오면 충격받은 모습을 숨길 자신이 없어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했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간 후였습니다. 정신이 들자 더 이상 준영이를 그 여자와 살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제가 듣게 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직접 말해도 되었지만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며느리 전 남편들의 연락처가 있었으니 직접 찾아가 육성으로 이야기를 녹음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두 남자들을 찾아갔고 필사적으로 애원을 한 끝에 며느리와 남자들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녹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준영이와 며느리, 그리고 딸들까지 모두를 집으로 불러 모았죠. 준영이에게 창피를 주려고 딸들까지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준영이가 며느리에게 빠져있어 사실을 듣고도 부정을 할까 싶어 이를 설득하고자 딸들까지 부르게 된 거였죠. 하나둘씩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다른 설명 없이 휴대폰과 연결된 TV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제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 서로 수근거리던 아이들이 TV에서 나오는 동영상에 눈이 돌아갔죠. 며느리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상이냐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우리 아들 딸들과는 다른 표정이었죠. 시간이 흘렀지만 TV에서 나오는 남자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곧바로 굳어갔죠. 시간이 지나며 TV 속 남자가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말하자 준영이와 딸들 모두 며느리와 같은 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한 명씩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제게 물어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준영이는 온몸을 부들거리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제가 녹화해온 동영상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을 한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준영이는 영상이 끝나고서도 계속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누구도 말을 못 꺼내고 있을 때 첫째 딸이 먼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게 다 진짜야? 올케, 무슨 말이라도 해봐. 지금까지 우리 속이고 있던 거야? 그래, 제가 우리를 지금까지 속인 거다. 내가 우연히 듣게 된 말이 있어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 그러다 저 아이 과거를 다 알게 되었고, 내가 흥신소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그냥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을까봐 직접 이 아이 전남편들 찾아가서 녹화한 거야. 제 입에서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말이 나오자 딸들은 한 번 더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일제히 며느리를 째려보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하며 잘못을 빌어왔습니다. 어머님, 형님,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녹화하신 내용 전부 사실 맞아요. 그런데 저도 딴 생각이 있어서 속였던 건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는 반응들처럼 이런 과거 있는 여자를 누가 아내로 받아들이고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저도 이 집안의 아내, 며느리, 그리고 가족이 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준영씨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고 가족들과 있으면서 느끼게 되는 행복함도 알게 되었어요. 과거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저를 안 좋게 보이실 수밖에 없겠지만 전 정말 며느리와 아내로 이 집안에서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믿어주세요. 여보, 나 지금 하는 말 진심이야. 나 당신 사랑해. 제발 믿어줘.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구한다고 해도 며느리가 가족을 속인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잘못된 거를 후회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혼을 내고 따져 물어야 할지, 다독이며 그래도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준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진심이라고?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나한테 가게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받은 대출, 그 돈들은 어디다 썼어? 그리고 당신 경품 받았다고 했던 명품들 있잖아. 그건 어디에 응모해서 받은 건데? 내가 그때는 그냥 당신 한 말 믿고 넘겼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당신 과거를 알고 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 대출은 당신이 아는 것처럼 가게에 썼지. 가게 어디에 썼는데? 빚을 갚았든 가게를 고쳤든 지출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확인시켜줘. 그리고 경품은 어디서 됐다고? 지금 당장 달라고 하면 내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바로 주겠어. 당신이 말하는 거 나중에 확인시켜줄게. 그게 무슨 정신이 있고 없고가 들어가는 문제야. 당신 거짓말이구나. 나도 이전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당신 돈줄로 생각하고 만난 거지. 내 말 맞지? 이거 왜 이래? 당신까지 날 죽일 년으로 모는 거야? 됐어. 여기 박씨 집안 사람들 다 한통속인 거 알았어.
나 먼저 일어날 테니 오늘 일은 나중에 말해. 어머님, 저 나중에 이 사람과 해결 다 되면 제 입장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집요한 물음에 며느리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둘째 딸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챘죠. 인연 봐라. 궁지에 몰렸는데도 잘도 도망가려고 하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를 속여먹지. 근데 네가 우리 전부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전부를 힘으로 상대할 수 있겠어? 갈 땐 가더라도 사람 속인 값은 내고 가야지. 그래, 너 어디서 주랭랑을 치려고 해? 겨우 정신 차린 우리 동생 장난감처럼 네 마음대로 주무르니까 좋았어? 너 내 동생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알아? 너 오늘 우리 집에서 못 걸어나갈지 알아. 너 죽었어? 이후 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며느리의 머리털을 뽑고 옷을 찢고 쥐어뜯으면서 우리 가족 전부를 기만한 값을 제대로 받아냈죠. 이후 아들은 그 여자와 혼인 취소 소송 끝에 승소를 하게 되었고, 가게에 쓰겠다는 명목하에 받아갔던 대출금도 다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어 피해 금액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아들과 손주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남았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더 큰 마음의 상처와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제 친구 영자 덕분이었죠. 아들 일을 해결하며 저는 영자에게 찾아가 지난날 제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영자는 제가 한 말이 많이 서운하고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제 사과를 받아주었죠.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말에 영자는 저만큼이나 다행이라며 기뻐해 주었어요. 그런 영자에게 보답과 동시에 복채값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들과 제 목숨을 구해준 값을 서운치 않게 봉투에 넣어주었죠. 거절하는 영자에게 오히려 제가 더 부당처럼 복채값 주지 않으면 재수 온 붓는다고 말을 했고, 영자는 제 마음을 알겠다는 듯이 그 봉투를 받아주었죠. 지금까지도 영자와는 가장 친한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준영이는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가 컸는지 더 이상 연애와 결혼은 포기한 채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손주 인호와 들어와 저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덕분에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네요. 아들이 결혼을 포기 안 했으면 싶으면서도 내심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봐 저도 겁이 나서 연애나 결혼을 하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강요는 하지 않으려고요. 다른 거 바라는 것 없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별탈 없이만 우리 가족 모두 살았으면 싶네요. 별탈 없이 사는 게 최고인 듯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별탈 없이 조용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환갑을 맞이하게 된 60대 여성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 소개에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소개가 없게 되었네요. 아이가 없는 저는 남편을 잃고서 따로 저를 소개할 인사말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는 저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 새롭게 태어난 기분도 듭니다. 새롭게 태어난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데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황당한 일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오히려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 일을,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었네요. 그 일과 함께 제가 평생 겪어왔던 고생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설상가상
엄마마저 매달 큰돈이 드는 병에 걸리셔 어린 시절부터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학교 공부를 제법 잘 따라갔고 공부에 대한 뜻도 있었지만 집안 형편상 돈을 버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장만 따고는 곧장 공장으로 들어가 돈을 벌어야 했죠. 불만은 없었습니다. 불만을 떠올리기도 힘든 바쁜 삶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잠깐씩 만날 수 있던 친구들로 인해 숨통이 트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고등학교 시절 제일 친하던 친구와 대학 동기였던 남편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며칠 뒤 남편에게서 집으로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친구의 대학 동기라고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연락이 불편했던 저는 남편이 남긴 전화번호를 보지도 않고 버렸죠. 그런데 그 남자는 그 뒤에도 집으로 연락을 해오고 집 앞까지 찾아오며 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친구가 괜찮은 남자라고 말해 우선은 빵집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지만 전 그다지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었죠. 그 남자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흔히 말하는 공장 공순이었으니까요. 만남을 가지고 난 후로는 마음을 더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연중에 남자가 하는 말에서 남자의 배경을 알 수 있었거든요. 남자는 저와 달리 부유한 형편이었고 외동아들이었죠. 아버님께서 중학교 시절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께서 홀로 정말 귀하고 곱게 키워온 듯 보였습니다. 저와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즐거운 그 자리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한 채 다음 만남의 자리를 거절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거절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남자의 행동과 머리와 다르게 자꾸만 남자에게 향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남자친구와 공장 노동자 여자친구. 누가 봐도 남편이 손해를 많이 보는 연애였어요. 데이트 시간도 항상 제가 가능한 시간에 남편이 맞춰줘야 했죠. 그런 것 다 참고 기다려주며 남편은 저와 연애를 오랫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죠. 저 스스로의 위치를 알았으나 이미 사랑에 빠진 상황에 주변 환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집이야 당연히 결혼에 대한 허락이 떨어졌지만 시댁 시어머님께서는 쌍수를 키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과 연을 끊어서라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으셨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건 똑같았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집 식구들에게 편치 않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어요. 또 겨우 마련한 예단도 부족하다며 저와 저희 부모님께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죠. 어머님께서 결혼 반대를 하신 날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라 기분은 나쁘지만서도 마음에 두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가 예상되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 생활하게 된 시집살이는 제 예상과 같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당할 수 있는 모든 시집살이는 당했을 거예요. 고된 집안일이야 기본이었고 저 들으라고 우리 집안 흉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는 걸 일부러 들려주기도 하셨죠. 이유 없이 물벼락 맞은 일도 수차례였습니다. 생각보다 더 힘든 시집살이에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의 행동을 알려주고 저에게 잘해줘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천천히 시댁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 모두 아이를 원하고 있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는 걱정된 마음에 병원을 찾게 되었죠. 검사 결과 제 몸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에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저보다는 자신의 잘못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남편이 받게 될 충격이 더 걱정이 되었고 가슴이 아팠어요. 과연 제가 남편의 아내로서 있는 게 맞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미움만 받고 있어
집안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고 아내로서 자식도 안겨줄 수 없는 입장이었죠. 남편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 이 집안에서 나가줘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병원에서 듣게 된 결과를 말해주며 저 말고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모든 말을 다 듣고서도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는 꼭 필요하지 않다면서 말이죠. 남편의 긴 설득 끝에 저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고 저를 잡아준 남편에게 고마워 이 집안에 더 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모는 손주를 바라고 있었고 제 탓을 하며 저를 욕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자기 탓으로 화살을 돌리며 저를 대신해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소식이 없냐? 네가 우리 집에서 애라도 낳아야 밥값을 하는 게 아니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년.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밥값은 해야지. 뭐 한다고 꾸물거리고 있어? 어머니, 제가 일이 바빠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요.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일이 바빠 애 가질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거니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시모를 막아준 덕분에 더 큰 소리는 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신 건지 시모가 제가 임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강제로 이혼을 시키려고 악을 썼죠. 그 시절 한 집안의 대가 끊기는 일은 며느리로서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남편도 시모에게 강한 어조로 음성을 높이며 잘잘못을 따질 수 없었죠. 결국 남편이 시모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부모니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릎을 꿇어? 어서 일어나라. 네가 이런다고 내 결정이 변하지 않아. 너도 생각해봐라. 우리 집안 대가 끊긴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죽어서 조상님들 얼굴 어떻게 보겠어? 다른 건 몰라도 애 못 가지는 건 절대 안 된다. 어머니 제발요. 저 이 사람 아니면 죽습니다. 저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절대로 이 사람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저 사람도 애 안 가지고 싶어서 안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김씨 집안 대를 이어가는 게 아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시잖아요. 앞으로 저나 이 사람이나 어머니께 정말 잘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말씀 꺼내시지 마세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제 처지였지만 시모에게 두 손이 두 발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며 봐달라 하는 남편 덕분에 다행히 시모가 강제로 저희 두 사람을 이혼시키려던 일은 끝나게 되었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시모가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눈만 안 마주치고 말을 걸지 않던 시모가 나중에는 아예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홍원아, 내일부터 우리 집에 가정부 올 거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있어도 놀라지 말아라. 네? 가정부요? 이 사람이 있는데 무슨 가정부까지? 너 누구를 말하는 거니? 우리 집에 우리 둘 말고 있긴 누가 있어? 요즘 나도 영 몸이 좋지 않아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으니 사람을 따로 불러서 써야겠어. 어머니, 그러시지 마세요. 이 사람 잘하고 있잖아요. 네가 말하는 이 사람이 혹시 태이을 애 하나 못 낳는 여자를 말하는 거니? 애도 못 낳는 게 그게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어? 난 그런 사람한테 우리 집 집안일 못 맡기겠다. 네가 분명 이혼만 시키지 않으면 뭐든 다 하겠다고 했으니 네가 한 말 지켜라. 그럼 내일부터 가정부가 오는 줄 알아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보고 더 정신을 차리고 집안일에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쓸고 닦은 곳 또 쓸고 닦으며 시모 마음에 들 수 있게 움직였죠. 다음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어머님이 부른 가정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신모가 의도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정부로 온 여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더 어려 보였어요. 그 가정부가 오자 전 집안일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가정부가 대신해서 할 일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신모가 가정부에게 한 말로 인해 집안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할 일이야 다른 집들과 다를 게 없는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면 그건 싹 다 처음부터 다시 해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설거지를 했다 치면 그 한 거를 다시 싱크대에 넣고 다시 설거지를 해주면 돼요. 뭐든지. 그렇게 해서 2배로 고생하는 값은 내가 치러줄 테니 그냥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누가 들어도 앞에 있는 저를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하라는 소리였어요. 일을 하러 온 첫날 그런 말을 듣게 된 가정부는 오자마자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챈 듯 했고 그 분위기에 바로 적응을 했죠. 제가 시모와 단둘이 있는 낮에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힘도 없다는 걸 알자 저에게 대놓고 예의 없이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한데 화장실 청소가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좀 급해서요. 안방 화장실 쓰세요. 제가 그 방 화장실은 사용을 못해서요. 오래 걸릴까요? 사람 재촉하실 거면 도와주시고 재촉하시죠? 아무리 돈 받고 일하는 거라고 하지만 누가 남의 용변 보는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싶은 줄 아세요? 그런데 제가 그쪽 용변 볼 때까지 기다리고 또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겠어요? 저기요. 제가 당장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언제쯤 끝나나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만 하면 되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따지고 드세요? 그리고 누가 돈 써서 가정부를 고용하는데 같이 일을 해요. 혼자서 못하는 일이면 몰라도. 그쪽이 저한테 돈 주신 건 아니잖아요. 정 억울하시면 지금 겪은 일 사모님께 가셔서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한 일이라면 제가 일 그만두게 되겠죠. 제가 시모에게 말을 할 수 없고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가정부는 오히려 저를 잡아먹을 듯이 대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남편도 저 때문에 여러 괴로운 상황을 겪었으니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남편에게 대신 해결해달라며 의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가정부와 안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집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정부인 그 여자가 남편에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꼬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둔한 남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같은 여자인 저는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차려서 갖다 주고는 했어요. 그리고 꼭 사장님이라는 말과 남편의 이름을 혼동하는 척하며 부르기도 했죠. 이거 술안이네요? 저만 해주신 거예요? 네, 사모님은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병원씨 죄송해요. 작은 사장님 것만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또 막상 하려고 하면 귀찮은 건데 혹시 저희 아내 거는 없나요? 저희 아내도 술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건 미처 몰라서요. 작은 사모님, 혹시 술 안 드시고 싶으세요? 말 자체는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꼭 먹어야 하겠냐라는 투였습니다. 애초에 남편의 이름을 실수인 척 부르는 것부터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저 역시 거절을 했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모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었죠. 남편도 가정부가 하는 행동에 다른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괜한 소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가정부에게 한 소리를, 남편에게는 가정부를 바꾸자고 말을 하게 된 일이 생겼죠. 시모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서게 되어 아침 식사를 저와 남편 둘이서만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저는 남편이 입고 나갈 옷을 다리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러 식탁에 앉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가정부인 그 여자가 제 남편 가슴에 있는 먼지를 떼어주며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먼지가 묻었네요. 그런데 봉원 씨는 이런 톤의 하늘색 셔츠는 맞지 않는데. 그리고 오늘 한 넥타이도 셔츠랑 안 어울려요. 얼굴이 워낙 하얗다 보니 뭐든 잘 어울리기는 한데 이왕이면 좀 더 밝은 톤의 하늘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흰색이 낫고요. 그런가요? 저는 옷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저희 아내가 골라주는 대로 입거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가 봐요. 저는 오늘 아내가 골라준 옷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저에게 맞는 색을 가장 잘 알거든요. 허락도 없이 내 남편 가슴에 손을 댄 것도 허용할 수 없었고, 자기가 뭐라고 남의 남편에게 이 색이 어울리니 저 색이 어울리니 하는지 싶었죠. 분명 남편에게 꼬리를 치는 게 맞았어요. 남편도 이번만큼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가정부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저기, 추파 던질 거면 밖에 나가서 인자 없는 사람한테 던져요. 그쪽 가정부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일만 하라고요. 그리고 내 남편이 그쪽 친구는 아니잖아요? 매번 실수인 척 내 남편 이름 부르는데 앞으로는 꼬박꼬박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가정부면 가정부답게 굴라고요. 저와 남편이 확실히 경고를 하니 그때는 그 여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여자가 눈에 가시였던 저는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죠. 시모에게 말을 하여 가정부를 바꾸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여자의 사정이 딱하다고 하며 그렇게까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지? 그 여자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리고 당신 없으면 나 대놓고 무시해.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가정부 바꾸자고 해봐. 당신한테 그 사람이 선 넘으면 확실히 말해. 화도 내고. 어머니도 그 여자가 먼저 선 넘어서 당신이 뭐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뭐라 말씀 못하실 거야. 그리고 나야 그 여자가 그런 짓 한다고 해도 당신이 있으니까 넘어갈 리가 없고. 그런데 자르거나 바꾸진 말자. 어머니한테 언뜻 들었는데 그 여자 사정이 딱해. 흔히 말하는 천의 고아라고 하더라고. 당장 갚아야 할 빚은 많고 배운 것도 아는 사람도 없어서 이전까지는 일자리도 못 구했나봐. 가정부 일도 나이가 젊어서 거절을 많이 당하고. 당신이 무슨 걱정한 줄 알고 저 여자가 못되게 구는 것도 아는데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잖아. 나도 당신도 행동을 확실하게 하면 지금처럼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은 하지 못할 거야. 불쌍한 형편에 사람을 내쫓을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되었죠. 다행히 그날 이후 가정부는 제가 거슬려 했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는 말이죠.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계속 은연중에 관심을 보였나봐요. 남편은 제 기분을 생각해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그 여자가 노골적으로 남편에게 작업을 해왔고, 더 이상은 그냥 넘겨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냈습니다. 그날 일로 여자는 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 여자가 잘린 후 저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몸은 더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또 다른 가정부를 데려올까 싶어서 다음날 새벽부터 집안일을 나서서 하루 종일 하게 되었으니까요. 다행히 시모도 가정부를 불렀다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 싫었는지 다시 집안일을 저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모도 못된 짓을 하는데 지쳤는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물론 이전보다 덜 괴롭혔다는 거지 아예 괴롭힘을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오고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평온한 시간은 꽤 오랫동안 흘렀고 시간은 흘러 저와 남편은 어느덧 환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제 저희 두 사람의 보살핌이 꼭 필요한 노모가 되어 있었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은 지도 꽤 오래되었어서 이대로 말년까지 남편과 조용한 나날들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을 하러 나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시모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이제 한창인 나이, 남편을 잃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병원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 같은 사람이 저를 두고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실감이 나지 않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남편을 어루만지면서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전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고 남편을 발인해야 하는 날이 되었죠. 화장터에 도착해 남편이 들어있는 관이 화로로 들어가자 그제서야 나오지 않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고 더는 남편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시모와 같이 자리에 쓰러져 오열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화로가 보이는 유리창 앞에 낯선 남자가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열하는 모습이 가족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울 수 없을 것 같았죠. 저 낯선 남자는 누구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남자가 저와 시모를 보더니 저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곤 깜짝 놀랄만한 말을 해왔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큰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누굴까 궁금하실 텐데 저는 아버지가 버린 아들입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을 착각했다고 생각했어요. 어이가 없어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웬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뭘 잘못하시는 듯해요. 저희 남편 이름은 김봉원이고요. 그쪽 같은 아들 둔 적 없어요. 아니요, 내 아들 봉원 씨 아들 맞아요. 저 기억하시죠? 24년 전 한 집에 같이 있었는데. 누군가 싶어 그 여자의 얼굴을 봤는데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던 그 여자였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기억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저 그때 그 가정부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두 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사실 저 가정부 일을 할 때 봉원 씨와 만나고 있었어요. 작은 사모님, 아니 형님이라고 해야 하나? 형님은 제가 봉원 씨한테 추파를 던진다고 생각했을 텐데 봉원 씨가 저한테 먼저 추파를 던졌어요. 애 없는 형님과 금방 정리할 거라고 해서 그 말 믿고 시작한 관계인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있는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봉원 씨와 관계티를 낸 거고요. 봉원 씨는 혹시 형님께서 우리 관계 알아차릴까봐 불안해서 관심 없는 척 행동한 거예요. 근데 애 생겼다고 하니까 화내면서 나보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야 먹고 살만해서 상관없다며 간통죄로 같이 들어가자고 협박하고요. 교도소 가서 애 낳고 키우고 싶으냐고 협박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푼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맞다 싶어서 내 발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 결국 자기 죗값도 안 치르고 이렇게 먼저 갔네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불륜이라니.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남편 가장 잘 알아요. 우리 남편 나를 두고 누굴 만날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형님, 그럼 긴 말하지 말고 검사해봐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당황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제일 확실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려고 했죠. 시무와 남편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를 검사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알아보니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세대를 건너뛴 사이에서는 같은 성별의 유전자로 확인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가 친자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선 남편 또는 아버님의 유전자로 검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시신을 이미 화장을 한 뒤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정부였던 여자가 강하게 말해왔죠. 전 자신 있는데 형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억울해서 안 되겠네요. 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싶다면 정말 해서도 안 되고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말이지만 편히 잠들고 계시는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혹시 남아있을 유전자로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셔야 믿으시겠어요? 여자가 큰 목소리로 남편의 친자임을 주장하자 이미 시몬은 두 모자를 자신의 며느리 손자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저렇게까지 말하잖니. 정말 네 시아버지를 묘에서 판에 확인을 해봐야 믿을 거야? 그만하고 그만 봉원이 유산 나눠줘라. 그리고 봉원이도 없는 우리 집에서 나가주고 솔직히 너도 이제 네 인생 찾으면 좋을 거 아니냐? 언제까지 내 밑에 있을 거야? 나도 이제 내 손주랑 손주 낳아준 며느리랑 살고 싶구나. 우리가 피 섞인 사이도 아니고 봉원이 이렇게 되고는 남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안 그러냐? 신모는 저를 내쫓는 말을 돌려서 했고 그 여자는 저에게 지난 세월 남편이 주지 않았던 양육비와 함께 남편 유산에 대한 아들의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 여자와 아들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냐며 따져봤지만 시몬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 집안 들어와 한 일이 뭐가 있냐며 저를 탓했고 자신의 손주를 낳아줬다고 주장하는 여자 편만 들어줬죠. 남편에게 남자 형제도 없었으니 남편이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와 그의 엄마의 주장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에 관한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간다면 두 사람에게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긴 시간 법정 싸움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과 소문을 퍼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던 게 사실이라면 그 여자와 여자의 아들이 지난 세월 음지에 숨어 산 것에 대해 남편 대신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죽은 남편을 불러내어 이 사실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꿈속에서라도 남편이 나와줘서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상관없이 이 괴로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두 사람에게 유산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지금껏 자신이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내온 손주의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며 저에게 유산을 빨리 떼어주라고 극성인 시모의 행동 또한 제가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재산 중 어떤 것을 현금화하고 또 어떤 식으로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을 때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기억의 주인공에게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남편의 이복동생이었죠. 과거 남편에게서 이복동생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젊었을 적 시모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신 적이 있었고 두 분 사이에 아이까지 낳으셨다고 들었죠.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니 아버님께서 남편의 이복동생을 집으로 데려와 키우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모가 그 일을 허락할 리가 없었죠. 결국 아버님께서는 남편의 이복동생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했고 여자분에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러시면서도 아버님께서 남편과 남편의 이복동생이 서로를 알고 지내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만남을 가지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 또한 시모의 반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모는 남편의 이복동생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증오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워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시모 몰래 아버님께서는 형제간의 만남을 주선했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몇 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편은 이복동생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찾아볼 여력이 없어 손을 놓고 있었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이복동생을 찾아 나섰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이복동생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떨어져 있던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는 이복동생네 집안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해요. 아버님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말이죠. 이복동생의 지난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자신이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호 모르게 도움을 주고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저도 결혼을 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 조만간 이복동생을 만나보자며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 생각이 지금에서야 났습니다. 남편과 같은 부계유전자를 가진 이복동생이라면 이 꼬여버린 상황을 확실하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에게 좋든 싫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이복동생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미처 연락을 하지 못해 남편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던 남편의 이복동생은 제가 말해준 남편의 부고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의 죽음을 알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죠. 꺼내야 하는 말은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편의 이복동생이 먼저 눈치를 채고 물어왔습니다. 그 물음에 미안하지만 찾아오게 된 목적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의 이복동생은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라고 했어요. 자신이 남편에게 받은 도움이 너무 많다며 그걸 갚기 위해서라도 꼭 연락을 달라고 했죠. 이제 필요한 건 남편의 아들이라 주장을 하는 남자의 유전물질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남자의 관계를 확실히 알기 위해 꼭 필요한 물질이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할 거니 달라고 할 수가 없었죠. 잠시 고민에 빠졌던 저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들이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두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었죠.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걸리지 않게 남자의 머리카락과 담배꽁초, 껌을 채취했고 이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죠. 검사 결과 이복동생과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 사이에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뻔한 사기극에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확인을 할 수 없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나오니 당할 뻔했죠. 이 결과로 인해 제가 도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모자 두 년놈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법적으로 알아봤지만 명예훼손을 제외하고는 딱히 처벌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분한 마음을 직접 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옆에서 손자가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던 시모는 덤이었고요. 저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당당히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때마침 시모와 같이 집에 있다는 말에 유산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다며 찾아가게 되었죠. 집으로 찾아가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은 이미 며느리와 손주 노릇을 하며 시모 곁에 있었어요. 속전속결로 끝내야 더는 이 더러운 모습을 보지 않을 것 같아 자리에 앉지도 않고 시작했죠. 내가 확인해보니까 유산은 한 푼도 못 주겠던데. 형님, 또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은 사람이 좋으셔서 봉원씨가 한 잘못 자신이 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주실 줄 알았는데 꼭 진흙탕 싸움을 하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요. 봉원씨가 죗값 치르지 못했으면 형님께서 대신 보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 둘째 얘 말이 맞다. 너는 왜 갑자기 없던 돈 욕심을 부리려고 그러냐? 늙어서 돈 욕심까지 생기면 못 써. 둘째라고 하지만 봉원이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긴 아들인데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보상해줄 것 해주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 손주 앞길을 망치면 어떡하냐? 어디서 누구랑 굴러다니다 온 년의 아들을 우리 봉원 씨 아들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아들 아끼시더니 직접 깎아내리고 싶으세요?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으면 모자가 쌍으로 사기극을 벌일 생각을 하니? 너는 애엄마라는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면 진짜 네 아들한테 그렇다고 속이기라도 한 거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 오기 전에 몇 군데서나 이런 짓 했니? 거기서는 잘도 속아 넘어가? 아니면 내 남편 아버님 안 계시고 자식도 없고 형제 없는 외동이라 이런 짓 벌이는 거야? 이것들이 사람을 가지고 놀아!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누가 사기를 쳐요? 우리 아들 봉원 씨 아들 아니라는 증거 있어요? 그럼 너는 증거 있니? 내 남편 아들 증거라는 건 네 년놈들 목소리밖에 없잖아. 나는 있어. 증거가 있다고. 어머님, 봉원 씨 이복 동생 있는 거 기억하시죠? 사실 봉원 씨가 죽기 전까지 연락하고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놈이랑 내 남편 이복 동생과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동일한 유전자가 없다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제가 의뢰한 검사의 결과입니다. 확인해보세요. 남편에게 핏줄이라고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여자는 제가 건네는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목소리만 크게 소리치며 무조건 남편의 아들이 맞다고 우겼죠. 형님,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조작하고 날조하면 되는 일인지 아세요? 피가 당기는 걸 그렇게 하시면 해결이 되냐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 모두 보는 앞에서 검사 받아볼까? 어머님은 기억하시죠? 남편 이복 동생, 그리고 그분 어머니 되시는 분. 어머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시모도 슬슬 여자를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여자와 그녀의 아들도 자신들의 사기극이 다 밝혀졌다는 걸 예감한 모습이었죠. 자, 내가 여기서 돈 줄게. 얼마가 되든 그거 받는 순간 너희는 사기죄 성립이야. 명예훼손은 당연하고. 지금 네가 알려준 계좌로 돈 넣어줄까? 앞으로 계속 소송해가며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볼래? 목소리만 큰 협박에 법대로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자 두 사람은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처벌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빌고 있는 두 사람에게 잔뜩 겁을 주다 그만했어요.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해결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악연은 빨리 끊어내자고 생각했죠.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범행 계획을 말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시모가 큰일을 피했다며 저를 붙잡고 한숨을 돌렸죠. 하지만 이제 시모 차례였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 시모였으니까요. 정말 다행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런 못된 것들만 점점 더 많아져요. 이번엔 네가 잘했다. 우리 아들 재산 지키느라 고생했어. 왜 이러세요? 언제부터 저한테 기대셨다고? 저 말고 며느리와 손주 되어줄 사람들 앞에 있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붙으세요. 전 이번 일로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모시지 않을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나도 피해자야. 속아서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손주 하나만 낳아줬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 것 같니? 네가 우리 집안에 끼친 피해가 있는데 내가 잠깐 혼동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해서 되겠어? 네, 또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시네요. 저도 아이 낳지 못한 건 어머님께 죄송하고 내 남편한테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안 가지고 싶어서 안 가졌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린아이들 보면 눈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머님보다 제가 더 힘들었다고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으면 된 거잖아요. 또 제가 집안 죄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저를 헌신짝 버리듯이 내치세요? 어머님 밑에서 지난 평생 고생하고 수발들었던 사람은 저예요. 제가 평생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해도 한순간에 내치시면 안 되는 거죠. 밉든 곱든 지난 세월 같이 살 비비고 산 세월이 있는데. 저 그만하겠어요. 어머님 모시다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내질지 모르는데 제가 왜 사서 고생을 하겠어요.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이 사기꾼 연놈들과 오손도손 사시든 양로원에 들어가 쓸쓸하게 지내시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집안 죄인인 저는 이제 며느리 노릇 그만할 테니. 왜 그러니? 네가 서운한 거 다 이해한다. 내가 잘못했어. 네 말대로 우리가 평생 지내오면서 서로 싸운 정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날 버리면 어떡하니?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못했다고 말까지 하는데 이번에만 네가 참아라. 어? 내 너한테 큰 잘못을 했다. 어? 제 단호한 모습에 뒤늦게 태도를 바꾼 시모는 잘못을 했다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힌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사기꾼 두 사람과 시모를 두고 저는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이후 시모 집에서 짐을 빼올 때 한 번 더 붙잡히긴 했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집에서 나와 시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죠. 가끔은 시모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수소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제 인생, 오로지 저만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누군가를 모시고 마음에 상처받는 이야기를 듣는 건 더는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목숨이 다해 남편을 다시 만나는 날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내린 결정대로 살아보려고요.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세요.